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오픈 채팅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 채팅방을 지금 QR코드로 확인하시게 되면은 접속 가능하실 겁니다. 이 참여 비밀 코드를 2020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는 자리인데 좀 조용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들어오신 다음에 알람 꺼두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IT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궁금증이 있을 때 여기다 올리시게 되면은 관련된 내용들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속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기다렸다가 바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참여 코드가 나오는 거는 2020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채팅창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오늘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은 지금 송출이 끝나고 나면은 편집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드림플러스 채널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매달 진행했었던 다른 강의들도 올라와 있으니까 월간 트렌드뿐만 아니라 IT 플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계속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하신 것들은 이벤터스에도 올려주시고요. 지금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같이 이야기 주세요. 2021년에서 2022년도 주목해야 될 IT 이슈 정말 많죠.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우리가 NFT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P2E, 퀵커머스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기차 이슈도 있고요. 빅테크. 요즘에 뭐 은행들이 무섭게 다시 한번 뻗어나가고 있죠. 이야기를 다 드리려고 고민했었는데 다 드리게 되면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올해하고 내년에 우리가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들을 5가지 키워드만 정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NFT, 게임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버는 수단이 바뀌는 P2E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퀵커머스까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그동안에 채널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겨우신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3가지 이슈를 좀 보시고 그리고 내년에 3가지 관전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있었던 3가지 포인트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플랫폼 선언, 사이버 인플루언서 약진, 그리고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하나씩 보죠. 글로벌 대기업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플랫폼의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3개 회사죠. 페이스북 이름까지 바꿨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큰 회사들이 각각 지향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요. 아직 메타버스의 세상이라는 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죠. 어떤 플랫폼들이 있고 어떤 서비스들이 나올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뛰어들 만한 기회가 아직은 좀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를 모바일 시장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터닝이 됐었을 때 수많은 기업들이 플랫폼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10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2가지 정도만 남았죠. 애플 아니면 구글만 남았어요. 나머지 회사들은 이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해서 빠르게 올라탄 기업들이 지금까지 성공을 거듭하고 있죠. 자, 이것처럼 어느 한 기업 혹은 2-3개 기업한테 플랫폼을 뺏기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대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자기의 생태계 내로 들어오게 만들어야겠죠. 앞으로 10년, 20년의 부가 여기서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3인 3색이라고 할 정도로 각자 선언한 게 좀 달랐었는데요. 이 중에 첫 번째는 엔비디아였었죠. 2020년의 선언이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메타버스 is coming이라고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메타버스의 세계를 이끄는데 도움이 되는 플랫폼들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1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줘야겠죠. 엔비디아에서는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것들, 인공지능 아바타를 선보이기도 했었고,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거는 옴니버스 플랫폼이었었죠. 유튜브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행사 끝나고 나면은요, 이 영상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이라고만 검색하셔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왼쪽 걸 보게 되면은 리얼 라이프, 리얼 월드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 오른쪽은요, 옴니버스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이에요. 보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이것들을 쓰고 있다는 얘기도 더 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였느냐?
현실과 똑같은 가상의 트윈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수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다가 핵심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와 익숙하다라면은 2D에 익숙하실 거예요. 2D는 평면이죠. 우리가 평면의 세계를 살아가다가 3D로 갔습니다. 입체감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조감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다가 캐드와 같은 서비스를 써서 우리는 시뮬레이션 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메타버스 세상으로 간다는 거는 여기서 하나를 더 나아가는 거죠. 평면과 3D 모델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여기서 수많은 액션들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가설들을 세워서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거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죠. 건물을 지을 때 새로운 건물을 앞에 세우면 조망권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태양광을 설치를 할 때 반대쪽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좋아지는 점 중에 하나가 가상의 세계에서 충분히 시뮬레이션하고 난 다음에 그 청사진을 가지고서 현실 세계에 적용하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용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도 같이 공개가 됐어요. 시뮬레이션 하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는 컴퓨터가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를 트레이닝 시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똑같은 길을 달리더라도 눈이 내리는 길일 수 있고, 가로등이 갑자기 꺼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천둥번개가 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인도로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데 인도가 아니라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시행착오를 겪게 만들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로다가 현실 세계를 더 이롭게 만들자. 이 플랫폼을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게 엔비디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엔비디아의 전략. 저는 이게 가장 멋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한 달 사이에 아크버스를 들고 나오는 회사가 있죠. 메타버스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이 아크버스입니다. 이 아크버스의 ARC가 AI, 로봇, 클라우드, 그 디지털 트윈 유니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랑 비슷한 거죠. 자, 이 회사는 네이버 랩스죠. 네이버 역시도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하는 활용부터 시작해가지고 HD 고성능 맵부터 시작해서 실내 지도, 실외 지도, 수많은 인공지능에 대한 시행착오들 이거 다 가지고 있죠. 이걸 하나로 묶은 플랫폼을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정의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아크버스는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 데이터 트윈 기술 융합을 통해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 간의 데이터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세상이다. 정의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양쪽 다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현실 세계와의 연결, 현실 세계를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이걸 포커스로 가져요. 자, 두 번째 주목할 회사는 역시 메타죠. 아직은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이 더 좀 어울리고 저도 부르기 편합니다만 마크 주커버그가 메타라는 기업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아예 메타버스로 뛰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실망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었지만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페이스북의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페북 자체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인터넷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소셜로 연결시켰었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로 가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공개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호라이즌 월드라는 걸 만들겠다. 그러니까 비욘드 월드죠. 메타라는 말 자체가 비욘드이기 때문에 현실을 넘어서는 무언가. 여기에서는 글래스를 쓰고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VR 셋을 쓰고 나서 아예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제가 제일 주목했던 단어가 인바디드 인터넷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체화된 인터넷. 메타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량의 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앞에 정말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 악수까지는 못하겠지만은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 이 경험치가 달라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 공개를 했죠.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호라이즌 월드를 내보낸 게 아니라 워크룸 정도만 공개했었는데 국내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캐나다하고 북미 지역만 가능한데 호라이즌 월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메타가 만들고 싶은 가상세계가 지금 나왔어요. 이걸 한번 테스트해봐라.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집을 꾸미는 게 가능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게 가능하게 만들었죠. 저도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우리 쪽에 서버가 열리지 않아갖고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요 똑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호라이즌 월드라고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이미 유저분들께서 리뷰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나면 생각보다 더 큰 세상을 준비를 했구나. 그렇다는 얘기는요. 현실 세계보다 수십 배, 수만 배 더 큰 세상이 준비가 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영역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업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건축을 하시는 분들, 디자이너분들, 아니면 개발자분들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걸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메타의 선언이었죠. 마지막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짧은 영상 자체를 MS에서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혹시 행사 때 못 보신 분들은 그거를 참고해 보셔도 좋은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가 뭐래도 윈도우죠. 그리고 요즘에는 오피스 365, MS 365 수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 팀즈와 같은 서비스들 기업에서 제일 적합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여기다가 메타버스를 적용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시작점으로 뽑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바타를 쓰는 기술이었어요. 왜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쪽에 뛰어드느냐? 아니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도 홀로렌즈라 그래갖고 오래전부터 확장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이라는 걸 연결시키는 걸 해왔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3인 3색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연결시켜서 현실을 이롭게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기업용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얘기죠. 메타는요. 기업용은 일단은 모르겠고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질 수 있는 공간, 메타버스 내에서의 소셜은 우리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우선 우리가 가져갈 부분은 비즈니스용이다. 이렇게 각자의 영역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일 메타버스가 아니라는 거에 좀 집중할 만하죠. 수많은 플랫폼들이 앞으로는 더 생기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선점해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아크버스라는 걸 내놨을 거고 그리고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플랫폼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내년에도 계속 좀 주목할 만한 이슈입니다. 자, 메타버스에서는 올해 정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사이버 인플루언서. 사이버 가상의 인물이 예전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로지죠. 제가 6월달, 7월달쯤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만들면서 자체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돈을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가상의 인플루언서 쪽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 왜냐면은 사이버 인플루언서라는 거는요. 하나를 만들어서 원래는 휴먼이죠. 근데 많은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인플루언서까지 가게 됐는데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22살의 여대생으로 캐릭터가 설정이 됐던 로지. 이 로지 같은 경우에는 신한 라이프 광고 모델이 됐었고 얼마 전에는 GS 리테일하고도 계약을 맺었죠. 영역은 정말 넓어요. 정말 넓어요. 이 캐릭터 자체가 일단 늙지 않죠. 과거가 없다 보니까 사고도 치지 않습니다. 혹시 해외 로커가 필요하거나 로키가 필요하거나 수많은 콜라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싶을 때는요. 의상을 바꿔주면 되고 손에 들고 있는 걸 바꿔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집트를 간다라든지 해외로 보내고 싶을 때 뒤에 있는 배경만 바꿔주면 돼요. 괜찮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메타버스 서비스는 앞으로 많아지게 될 텐데 이 캐릭터 그대로가 동물의 숲에 들어간다라든지 이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가 포트나이트라든지 다른 게임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무궁무진하게 많다. 자, 그래서 몸값이 올랐죠. 올해만 15억을 벌었다는 거물 신인이 됐습니다. 광고하면은 뭔가 완판되기 시작했죠. 자, 두 번째 볼까요? 가상인간 로지.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단순히 노래하고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뻗어나갈 게 많아지는 겁니다. 이미 이런 시도는 많았었죠. 단편 영화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광고 모델로 조금 더 활동을 한다라든지 인터뷰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시작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릴 미켈라라고 하는 사이버 인플루언서도 있고 국내에서도 롯데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이버 인플루언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산업들이 많죠. 여기에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런 사이버 인플루언서들이 인공지능 챗봇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들까지 탑재되게 된다면 정말 사람처럼 우리의 친구로 활동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아마도 다음 달 정도에 있을 CES 2022에서 관련된 컨셉들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버 인플루언서들의 핵심은 소통에 있죠.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들. 진짜 사람 같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사람 같은 건 오케이인데 인스타그램에 가면은 항상 있어. 혹은 유튜브에서 내가 글을 올리게 되면 댓글을 달아줘. 이게 되지 않으면은 생명력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련된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캐릭터를 멋지게 만드는 것들, 예쁘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어떤 스토리,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과장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소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B와 에스파의 만남, 이건 제가 가져왔는데 에스파라는 걸그룹도 올해 KB하고 제휴를 맺었었죠. 이제는 이게 인식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때쯤에 우리가 에스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버 인플루언서? 이게 사이버 인플루언서구나. 사이버 아이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럼 있겠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기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올해 가장 컸던 이슈 중에 하나죠. 카카오와 넷마블, 메타버스 시너지를 낸다라는 거. K-팝 가상 아이돌을 개발에 들어갔다. 아마 내년에는 우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이버 인플루언서들은 음반을 발매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그림을 그려서 NFT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수많은 가능성의 시대 속에서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 키워드, 메타버스 키워드 중에 하나로 뽑았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 내내 메타버스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했어요. 이 서비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장표를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우리가 구분 지을 때에는 거울 세계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아니면 가상 세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건 정말 넓은 범주입니다. 유튜브도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배달의 민족도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우리가 구체화해서 2, 3년 정도 성장할 수 있는 분야를 구분할 땐 이 구분법을 따라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고 나면은 우리 회사가 내년에 메타버스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플랫폼에 그런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이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VR과 AR 기반이죠. VR, AR 기반이라는 거는 정말 큰 걸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모든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산업들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넓고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같은 가짜를 느끼는 데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린다. 두 번째는 SNS형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있죠. 자, 이 부분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SNS라고 하는 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듯이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사진을 올리고 나의 친구들이 와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서로 댓글로 소통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잠깐 단톡방을 만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고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이 그대로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걸 이야기를 하죠. 대신에 여기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들은 내가 직접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나를 닮은 아바타가 활동을 대신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여기 적합한 서비스들이 한 3가지 정도 있죠. 첫 번째가 올해 내내 우리가 얘기하셨던 제페토와 같은 플랫폼은 이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페토. 제페토만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98년도, 99년도에 경험했었던 메타버스가 있었죠. 싸이월드가 있었죠. 하나 더 있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들. 오큘러스 퀘스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메타가 만든 호라이즌 월드도 SNS형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VR, AR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결국에는 VR, AR로 수렴이 되겠지만 지금은 구분을 좀 할게요. 자, 반대편을 보시게 되면 게임형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게임형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생각하고 어울리는 플랫폼 자체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 게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게 로블록스라는 게임, 게임형 메타버스죠. 마인크래프트, 게임형 메타버스입니다. 포트나이트 마찬가지예요. 펄어비스의 도깨비 다 이쪽에서 구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P2E라고 할 수 있는 게임들도 게임형 메타버스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는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팔아야 되지? 게임 아이템이 아니라고 한다면 게임형 메타버스? 이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NS 메타버스 여기서 팔아야 되나?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등장한 게 밑에 있는 것처럼 회의와 업무에 맞는 회의 업무형 메타버스들이 등장을 했죠. 거의 1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지금도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죠. 게더타운. 게더타운은 플랫폼은 회의 업무용 메타버스입니다. 하나가 더 있죠. SKT의 이프렌드. 자, 그리고 싸이월드 역시도 회의 업무용 아니면 SNS용 이 중간에서 좀 있을 것 같아요. 포지션이 약간 애매하지만 두 가지를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되겠죠. SNS 메타버스. 제페토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페토였습니다. 제페토는 내년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죠. 제페토가 가장 매력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이유 자체는 우리가 이 공간에서 뭔가를 구현을 할 때 예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뭔가 물건을 팔고 싶을 때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는 그건 안 되거든요. 국내에서 올해 한 해 동안에 관심을 끌어왔었던 거는 기폭제가 됐다라고 전 이야기를 하는데 5월 6일에 있었던 DGB 금융지주의 경영진 회의였죠. 경영진 회의를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기업들도 우리도 메타버스에서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했던 게 제페토에서의 수많은 회의가 늘어났었고 이쪽에 아예 경찰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가 들어가거나 연수원을 만드는 일들도 정말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 게 구찌죠. 구찌라고 하는 럭셔리 브랜드가 들어간 곳들. 구찌 빌라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기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구찌에 있는 옷들도 볼 수 있고 필요하면은 선택을 통해서 내 캐릭터가 구찌 옷을 입을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놨었죠. 구찌가 시작하니까 다른 패션 브랜드들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대신에 월드 자체를 만드는 건 비용이 비쌉니다.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아이템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얘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제페토는. 제페토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디자인을 하면 내가 아바타가 만들 옷을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다. 가능하죠. 내가 직접 맵을 만들어서 이 맵으로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다. 이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럼 제페토에서 공식적으로 만드는 월드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제페토에서 만드는 공식적인 월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게임 속 재화를 벌 수가 있죠. 액셔너블하게 게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만든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에 들어온다? 거기서는 간단한 활동, 그냥 걷거나 뛰거나 체험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성산일출봉 세계관으로 모여라. 제가 올해 봤었던 제페토의 다양한 행사 중에서 이건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린다면 이 행사입니다. 제주도 성산일출봉을 그대로 옮겨놨죠. 여러분들의 캐릭터로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만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1년 동안에 많은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제페토에 자기들의 센터를 만들었어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죠? 방치됐어요.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세요.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최근엔 이디야 커피도 제페토에 만들었죠. 이디야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들어가서 인증샷 찍고 SNS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팁을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SNS하고 연결이 아니라 여기서 찍고 나서 오프라인과의 연결이 들어갔다면 조금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메타버스가 어떤 서비스가 나오는지 간에 공통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무리 가상세계가 더 많이 커지더라도 당분간은 가상세계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랑 연관이 돼야 됩니다. 마케팅이 연결되는 건 기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찍었던 사진을 성산일출봉에 가게 되면 직접 받아볼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었겠죠. 한강시민공원 사례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한강시민공원도 계절마다 바뀝니다. 지금은 새롭게 또 단장을 했는데 내년 봄이 되면 다시 또 벚꽃이 돌아올 것 같아요. 자, 뒤에 보면은 CU라고 써있죠. 이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강시민공원에 들어가 있는 플랫폼 편의점은 CU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편의점이었어요. 근데 CU가 제휴를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선점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 회사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 말아야 돼. 경쟁사가 뛰어들기 전에 어쩌면 먼저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빠른 판단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희 회사가 제작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거 평단가를 보실 때는 여기 들어가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크몬과 같은 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게 되면 나와요. 요즘에 게더타운을 구축하고 싶은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 나옵니다. 제페토는 지금 들어가 보게 되면은 29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월드를 제작해 주신다는 분들이 늘었죠. 자, 이쪽 사업에 뛰어드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런 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새로운 고용 창출, 직업이 만들어진 거죠. 제페토 크리에이터,
새로운 거 아닙니까? 내가 이쪽에서의 디자이너,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죠. 두 번째, 게임형으로 가보죠. 게임형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매력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인천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그냥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 게임 속에서 수많은 사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만들고서 내가 만든 세상으로 들어오세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메타버스의 세상의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경험의 세계로 바뀌는 겁니다. 모델링의 세계에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직접 와서 한번 엘리베이터도 타보시고요. 예전에 했던 데를 구경해 보세요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천크래프트나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진 세상을 보게 되면은 답답하시죠. 이게 도대체 뭐라고?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픽이 아까 우리가 로지를 만났었을 때 그래픽 정도로 향상된 세계라고 한다면 그럼 달라지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들어가는 우리 메타버스의 플랫폼, 옴니버스와 같은 것들 그 정도까지 구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아바타로 들어가서 실제 돌아다니면서 아, 우리 집이 새롭게 건축되면 2층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보여주는 거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지금 초등학생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거에 익숙한 세상에 들어가져 있죠. 국내에서는 올해 많이 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순천크래프트, 우크래프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인크래프트보다 경모전 같은 것들, 공모전을 많이 했었고 아마 내년에도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로블록스 역시도 대단하죠. 마인크래프트의 아류 아니냐 하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로블록스가 조금 더 오래됐죠. 그 마인크래프트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인크래프트는 캐릭터들이 다 네모났지만 로블록스는 드래곤도 만들 수 있고 둥글둥글하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현대차가 뛰어들었었죠.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를 만들어서 현대차의 비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 들어와서 한번 뛰어놀고 경험해 보세요. 이걸 만들 수 있었죠. 바로 어제는 서울시설공단에서 따릉이 월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유자전거가 따릉이죠. 그럼 따릉이 역사관도 있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물론 방문자 수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들이 하기엔 재미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와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세상이죠. 나이키, 주목해야죠. 나이키가 로블록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반스도 뛰어들었죠. 왜 나이키가 뛰어들었느냐? 나이키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제가 어렸었을 때에도 운동한 나이키였었고요. 저희 아이들도 나이키를 볼 거고요. 저희보다 훨씬 윗세들도 나이키를 모르는 애가 없습니다. 굉장히 올드하고 오래된 브랜드인데도 나이키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죠. 항상 배우면서 새롭게 나아가고 고객들이 있는 포지션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게임형 메타버스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나올 텐데 앞으로 나오는 게임형 메타버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특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소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두 번째는 자유도, 나의 아바타뿐만 아니라 의상뿐만 아니라 내가 맵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자유도. 자, 세 번째는요, 오타가 하나네요. 수익화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안에서 회사만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다른 기업들의 제휴해서 그분들만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라 유저들도 직접 확대 재생산해서 내가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이게 또 뒤에 P2E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업무 교육 세미나용에서 올해 내내 주목받았던 거는 누가 뭐래도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프렌드. 이프렌드는 SKT 플랫폼이죠. 원래 점프 미더비라는 걸로 만들었었다가 7월달, 8월달부터 이프렌드로 바뀌었습니다. 가능성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프렌드라고 하는 만들어졌는데 제페토와는 좀 다르죠. 제페토는 SNS용 공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게 안 되지만 이프렌드는 처음부터 행사와 세미나 쪽에 포커스를 잡은 것 같습니다. 최대 131명을 수용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공간을 만들 때에도 이미 수많은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버튼 한번 눌러서 예전에 채팅방 만들듯이 카카오톡에서 채팅방을 만들듯이 쉽게 메타버스의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진행했던 행사였는데 뒤에다가 커다랗게 파워포인트 자료라든지 PDF 자료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틀어서 실제 강의를 하는 것처럼 강의할 수 있게 만든 멋진 플랫폼이죠. 이제는 계속 행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종 타종 행사, 김미경
명사 추정 특강, 리부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공간을 보시게 되면은 별마당 도서관이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이런 공간들. 여러분들께서도 임대하고 대여해서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말, 그 내년 초부터 이쪽에서 신년회하고 종무식을 하는 경우들도 간간히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자 특강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라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프렌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업들은 이걸 많이 만들었죠. 게더타운. 게더타운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플랫폼입니다. 이제 1년을 간신히 넘었었을 것 같은데 게더타운이 나온 배경 자체가 줌이 재미없어서 만들었잖아요. 줌은 항상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답답함이 있더라. 우리의 아바타로 들어가서 서로 만날 수 있으면 재밌을 텐데 그래서 시작했었죠. 마치 8비트 RPG 게임을 만드는 것처럼 만든 게 특징이죠. 그래서 맵 메이커라는 기능을 주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여기 온 사람들이 서로 만나야지만 얼굴을 볼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못 만나기 때문에 실제 내가 출근하는 것처럼 사람들하고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처럼 학교를 가는 것처럼 그런 재미를 주기 시작했다. 이것 때문에 많이 만들어졌죠. 자, 올해는 LG 쪽에서 신입사원 연수, 신입사원 교육을 게더타운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먼저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거를 봤던 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는 거죠. 우리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 게더타운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게더타운에서 진행한 행사를 도와드린 적도 있고 운영도 같이 했었지만은 매력적이고 재밌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있죠. 해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응대가 그렇게 빠르지 못한 거. 두 번째는 아직은 베타 버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느려지거나 줌보다 대역폭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제대로 행사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런 분들도 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재밌는 서비스다 보니 수많은 기업들이 연수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연수원을 만들어서 대관하는 서비스를 하거나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라는 흐름이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한 11월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약간 꺾이는가 싶었는데요. 다시 코로나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 이슈는 1월, 2월까지는 갈 것 같아요. 여기에 두 개 회사가 등장했죠. 첫 번째, ZTP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지난달이었었죠. 지난달 말에 등장해서 12월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ZTP의 앞에 ZTP를 보게 되면 제페토입니다. 제페토에서 바람의 나라 연 모바일을 만들었던 회사랑 같이 손을 붙잡고서 잽이라고 하는 이름의 게더타운과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두 번째, 업비트의 두나무는 세컨드 블럭을 만들었죠. 이거 역시도 게더타운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캐릭터는 좀 차이가 나지만은요. 그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 행사도 크게 여기서 진행을 했었죠.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월 17일에 한컴타운이 등장했죠. 한컴타운이 싸이월드랑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기대했던 바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처음부터 2.5D 그래픽에다가 싸이월드랑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싸이월드에서 내 홈페이지에 있다가 친구가 대화하자 그러면은 방 만들어서 회의실로 이동하는 겁니다. 괜찮겠네. 아쉽죠. 싸이월드가 12월 중순에 잘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됐었는데 계속 연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 그러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거 정말 전쟁입니다. 이걸 누가 선점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선점하려는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 서비스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강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보면서 여러 가지를 쓰고 학습하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세 번째, 스마트 글래스죠. 이쪽 시장을 올해하고 내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도대체 언제 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들 던지실 때 메타버스는 거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 맞는데 지금은 너무나 관심이 과열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다면 진짜 현실 같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홀로그램으로 만나는 거는 적어도 한 10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기술 발달로 볼 때. 그리고 2023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뒤가 되면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AR이나 VR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를 좀 제대로 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기술이니까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죠.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올해 드디어 1000만 대를 돌파를 했죠. 어떤 디바이스가 1000만 대를 돌파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걸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전에는 저런 걸 왜 써? 라고 했다라면 쓰는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그래도 이걸 경험해봤거나
이거는 좀 괜찮네 라는 인식이 좀 쌓였다는 게 됩니다. 그럼 다음번 숙제는 메타 퀘스트로 최근에 이름 바꿨는데요. 이 메타의 숙제는 더 가벼워지고 더 휴대하기 편한 걸 만들어내는 게 목표겠죠. 11월 초에 대만 기업 HTC에서 바이브 플로우라고 하는 휴대용 VR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선글라스처럼 생겼으니까 평소엔 가지고 다니시다가 내가 메타버스에 접속을 해야 될 때, 내가 VR을 보고 싶을 때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예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머리에 뒤집어 써야 되는 걸 했을 때 머리 모양이 망가진다라든지 답답한 것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는 좀 박수 쳐줄 만하겠죠. 근데 이거보다도 주목할 건 AR입니다. AR은 증강현실이죠.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자,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 위에 뭔가 아이콘이 나타나는 것들. 포켓몬스터 고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렌즈를 통해서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 이쪽 시장이 내년에 확산될 거라 예상을 하죠. 자, 그 이유가 이미 있었어요. 구글 글래스. 꽤 오래전에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실패했었죠. 비용도 비쌌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었고 무엇보다도 가격 문제도 있었습니다. 엔리얼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엔리얼 라이트, 그리고 엔리얼 버전의 LG U 플러스에서 국내에 가져오기도 했었는데 이거 역시도 괜찮은 디자인인데 써보게 되면 눈 간격이 멀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금액이죠. 70만 원 정도 가까운 금액. 그 유선으로 내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하나 더 매력적인 제품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죠. 홀로렌즈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혼합 현실이라고 하는 거. 내가 현실 세계를 걸어 다닐 때 나의 AR 강아지를 데리고 다닌다라든지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것도 벽이 하나 있었어요. 금액이죠. 너무나 멋진 장비인데 금액 자체가 500만 원짜리다 보니까 쉽게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혁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보편화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중국. 샤오미죠. 11월 초에 페이스북이 하죠. 페이스북이 레이벤 선글라스와 함께 레이벤 스토리지라고 하는 안경을 내놨습니다. 스마트 안경이고요. 이 안경의 특징은 앞에 있는 사물을 촬영을 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지금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전화하는 기능까지 들어갔죠. 증강현실 기능은 없어요. 하지만 시작점이죠. 얼마든지 예쁘고 멋진 걸 우리는 만들어낼 거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샤오미가 이걸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스마트 글라스를 연구하고 있다. 근데 이게 더 괜찮아 보였었던 이유는 일단 안경 형태로 생겼고요. 눈앞에 투시해주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멋지진 않죠. 아까 전에 홀로렌즈를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뭔가 컬러풀하고 멋진 디자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더 괜찮죠. 만들어내기에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저께 중국의 오포가 에어 글래스라고 하는 걸 공개했죠. 에어 글래스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샤오미의 글래스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안경테는 별도에 있고 여러분들이 글래스 기능을 쓰고 싶을 때에는 옆에다가 마그네틱으로 붙이면 이쪽에서 앞에 투시해 주는 걸로 됩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은 메시지를 들려주는 일들, 메시지를 우리가 보는 것들, 아니면 상대방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상대방이 외국 사람이면은 즉시 눈앞에 통역된 결과가 번역돼서 나타나는 것들. 발표를 할 때는요.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제 안경에는 프롬프트가 있어서 그걸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 자,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녹색으로 나와요. 쉽게 개발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년 봄에 발표를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었는데 중국에는 오포부터 시작해서 지금 화웨이도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AR 글래스들을 만들어내는데 재밌는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꼭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오포에서는 자신들의 글래스를 AR이라고 합니다만 AR의 의미가 증강현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보조현실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굉장히 어울리는 표현이죠. 증강현실하게 되면 실제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보조현실이라고 하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실 때 눈앞에 왼쪽 오른쪽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지는 것들. 진정한 메타버스의 혁신은 우리의 두 손이 자유롭고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항상 눈앞에서 뭔가가 나타나게 하는 데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는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삼성에서도 올해 나왔던 얘기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진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11월달, 12월달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AR 글래스 얘기가 나왔죠.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애플은 다른 기업들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라고 하면서 가져오게 되겠죠. 세 번째, NFT 얘기 들어가 보죠.
NFT. 올해 NFT 얘기가 굉장히 뜨거웠었죠. NFT 용어는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자아냈던 걸로 가보겠습니다. 3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작품이 매일 1,5천일이라고 하는 모자이크 작품이 785억의 경매에서 낙찰이 됐죠. 이게 기폭제가 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NFT가 뭔데? 뭔진 모르지만 NFT는 돈이 되는구나. 여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NFT 거래소를 만들었고요. NFT를 판매하고 있고 NFT를 수집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영남일보 계열인 canvas.org에서 올라왔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휘호였었습니다. 1946년 1월 1일자에 신년호가 게재됐던 것들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죠. 개당 500만 원. 전체 9개가 다 팔렸어요. 완판됐습니다. 관심이 보이기 시작했구나. 또 가볼까요? NFT와 관련된 거래소들은 계속 나옵니다. 스쳐도 상한가다. NFT 메타버스다. 어떤 회사에서 우리도 NFT랍니다. 그럼 주가가 날아갔었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있죠. 바로 오픈시라고 하는 곳이죠. 자, 오픈시는 해외 사이트인데 NFT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엔 굉장히 좋습니다. 오픈마켓이기 때문이죠. NFT 거래소는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오픈시와 같은 오픈마켓. 저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만 먹는다면 직접 그리신 그림이나 아니면 노래나 아니면 영상과 같은 것들을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장터죠. 자, 두 번째는요. 폐쇄형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폐쇄형 거래소는 여기에 올리는 것도 우리들이 선택한 것만 올리고 여기서 판매가 되는 것도 우리들이 선택한 방식으로만 판매가 되는 방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NBA 탑샷과 같은 것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갤러리형이 있습니다. 갤러리형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의 갤러리랑 비슷해요. 갤러리에서 선택하고 미리 제휴가 되어져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만 판매하는 곳이죠. 국내에서는 클립 드롭스가 대표적이고 지금은 메타갤러시아 효성 쪽이었었죠. 이런 쪽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이 올라옵니다. 자, 밑에 있는 두버스는 해외 NBA 탑샷이랑 좀 비슷합니다. 여기도 데프렉스의 기술을 썼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산 쪽의 선수들의 카드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폐쇄적이죠. 지금은 베타 버전을 돌리고 있고 1월 달에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업비트에서 만들었죠. 두나무, 업비트 다 연관되는 것들이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NFT 거래소까지 만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면 되니까요. 아디다스가 뛰어들었죠. 나이키는 오래전부터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이키 역시도 NFT를 만들어내는 곳하고 제휴를 맺었죠.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증강현실에서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신발, 가상으로 만드는 신발, 이거를 내가 돈을 주고 사게 되면은 진짜를 현실 세계에서 받을 수 있다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대한 제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디다스가 얘를 만들었습니다. 아디다스가 NFT를 공식 발매했는데 개당 한 500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 도대체 왜 주고 사느냐? 이쪽은 좀 다른 시장이 좀 있습니다. 내가 저거를 사서 하나는 플렉스, 좀 자랑하고 싶은 심리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사주고 난 다음에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야겠다. 투자의 심리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심리는 뭐냐?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작품을 사게 되면은 한 100개 정도의 이 작품을 뿌린다고 가정했었을 때 딱 전 세계에서 100명만 가지고 있는 거죠. 동질감과 소속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좀 있어요. 자, NFT는 종류가 많아요. NFT 아트가 있습니다. NFT 아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미술품입니다. NFT 컬렉션에 해당하는 것들이 방금 전에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은 모으게 만들어주는 것들. NFT 아이템은요, 게임에 대한 거죠. 그리고 제가 NFT가 이젠 관심을 넘어서서 현실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 이거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증명서와 인증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이걸 빠르게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SSG죠. SSG는 명품에 대해서 SSG 개런티라고 하는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9월 달에 나왔죠. 여기서 명품을 샀던 사람한테는 SSG 개런티라는 이름의 NFT를 보여줍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주느냐? 카톡으로 보내주죠. 여러분들 카카오톡에는 이미 NFT를 담을 수 있는 블록체인 지갑인 클립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보내주게 돼요.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역시도 가능성이죠. 그럼 내년에는 어떤 회사에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NFT화해서 실제 보증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수단들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요즘에도 계속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스타트업이 만든 가방이라든지 종이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복제를 해서 진짜처럼 만들어서 파는데 일반 유저들은 그림만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NFT화 된다면 수많은 부분에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NFT에서 마지막으로 증명서 부분이 좀 매력적이죠. 졸업증명서, 아니면 경력증명서, 아니면 내가 어딘가에 참여했다는 것들. 자, 2020년도 제주도 블록체인 해커톤 같은 경우에도 참여자들한테 이런 식의 NFT를 발급을 하죠. 실제로 발급이 제대로 됐고 어떻게 쓰였는지는 노출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오픈시아 같은 오픈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증명 확인서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은행부터 시작해서 각종 단체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성으로 발급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 NFT는 이제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나도 저걸 올려서 내 그림을 한번 팔아봐야겠다. 이 시장에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NFT라는 기본적인 개념, 그 블록체인이라는 개념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로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냐. 2021년 하반기까지가 이쪽 분야를 잘 아는 그들만의 리그였다고 한다면 2020년에는 일상으로 들어오는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관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NFT 마켓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시고요. 특히 이번 달에 있었던 이슈죠. 라인이 NFT 자회사 라인 넥스트를 국내하고 미국 양쪽 시장에 설립을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기획과 전략을 맡고요. 실제 운영은 미국 쪽에서 맡죠. 그 이유는 아마 NFT와 관련된 지금 법규들이 계속 개정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부분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목할 만한 걸 넘어가 보죠. P2E입니다. P2E는 요즘에 워낙 핫한 이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의견이 양쪽으로 나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중심 잡는 이야기만 좀 드릴게요. 자, P2E 개념은 플레이 투 원. 여기서 플레이는 게임이죠. 게임을 하면서 내가 돈도 버는 거. 전혀 나쁘지 않은 겁니다. 내가 게임을 어차피 하는데 게임도 하고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좀 생각할 부분들이 많죠. 자, 첫 번째.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 P2E에 대한 관심을 몰고 왔었던 거는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이름의 게임이었었죠. 이 게임이 뭔지도 모르셨던 분들도 언론에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자,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거는 귀엽게 생긴 이 엑시를 3마리를 모아서 매일매일 퀘스트 미션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죠. 포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포션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그냥 압축해서만 얘기합니다. 이 포션을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P2E가 됐죠. 자,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P2E 열풍 필리핀, 수익으로 생계 유지까지.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발달한 도시인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한 마을 전체가 수입이 끊기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돈을 벌어서 생계 유지가 된다. 아유, 긍정적이구나. 물론 많은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하시는 것보다도 현실 세계에서 내가 회사를 열심히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로 자리 잡았었죠. 국내는 미르포가 하반기에 열풍을 몰고 왔죠. 위메이드에서 만들었던 이 미르포라고 하는 게임은 국내 서비스가 아니라 글로벌 버전에서는 P2E가 들어갔죠.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광물을 캐고 이 광물을 모으면 게임 코인으로 바꿔주고 이 게임 코인을 다시 한번 환전소에서 거래소에서 우리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매력적인 구조가 나왔죠. 근데 왜 국내에서는 안 되죠? 게임법 때문에 그렇죠. 게임법상 아주 예전에 바다 이야기 때문에 나왔었던 이야기였었는데 우리가 사행성이 있는 게임, 도박에 가까운 게임들은 지금 법률적으로 금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못하게 되면 뽑기나 이런 데 정말 과도한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였었죠. P2E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무한돌파 삼국지라고 하는 게임이 또 등급 정지, 등급 취소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게임은 클레이로 바꿔줘요, 카카오에. 그래서 1시간 정도 매일같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매일 4,000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다가 지금은 800원에서 1,000원 정도 버는 데까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과연 이게 불법으로 될 거냐?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아직까지는 불법인데 그래서 좀 첨예하게 다툼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P2E가 지금 대세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법은 있죠. 해외 서버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국내 시장에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많은 게임 제작사들이 해외로 나가면 어떡하냐. 일반 유저들이 어차피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오히려 공개라고 장려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하고요. 그래도 게임은 사행성에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여기다가 혹시라도 해외에서 버는 게임에 대해서 게임 머니로 환전하게 되면은 외국환 거래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 이걸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 양쪽에서 좀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내년 초까지는 마치 예전에 우리가 타다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양쪽 진영에서 이슈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이 이야기하고서 저희 이제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Q&A에 올려주셨던 내용을 보고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논란거리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해외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국내에 있는 클레이로 환전을 해가지고 몇십만 원씩 버는 길도 있거든요. 이게 아니더라도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도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만들게 되면은 아이디라는 게임이지만 로벅스를 벌어서 그것도 수익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만 막아야 되느냐? 뽑기가 문제가 되면은 리니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게임들이 이미 뽑기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거는 왜 제재하지 않는 거냐?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퀵커머스죠. 퀵커머스. 우리나라는 배송과 배달이 정말 빠르죠.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배달을 시키게 되면은 새벽에 도착해 있는 나라입니다. 음식을 주문하더라도요, 15분, 20분이면 도착하는 나라예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만족하지 못한다. 배달뿐만 아니라 배송도 즉시 배송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흐름이 있기 시작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배달과 배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죠. 이게 폭발하게 되는 것들은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즉시 배송에 가장 앞서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3, 4년 전에 저도 뭐 중국 IT 트립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갈 수 있었을 텐데 그쪽을 보면서 느꼈던 게 중국은 배달 천국이죠. 당시 제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에 초록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나 파란색 옷을 입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커피를 가지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러 가는 거였었어요.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 이상한 나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중국의 허마셴셩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알리바바 계열의 오프라인 마켓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신선식품 전문점 하나로마트 정도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의 특징은 반경 3km 이내에는 15분 20만에 배달을 해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자, 지난 1년 동안 제일 앞서고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넓혀가고 있는 곳이 GS 리테일이죠. GS 리테일. GS 리테일의 변화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끝없는 도전이라는 타겟을 쓰고 있는데 정말 많은 도전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딜이라는 서비스를 2020년도에 런칭을 했었죠. 우리 동네 딜리버리라는 얘기고요. 지금 로고에서 보듯이 두 다리가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보통 배달을 하게 되면 라이더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는데 이거 말고 킥보드 탈 필요 없이 도보로 배달을 하자 라면서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딜이라는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산책을 하고 싶은데 버튼 하나 눌러서 ON으로 바꿔놓고 돌아다니시다가 이거 지금 배달 가능하십니까? 네, OK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가서 배달해주게 되면 포인트가 쌓이는 곳들이죠. 이걸 만들었었어요. 의구심이 좀 있었죠. 과연 이게 많이 될까? 누가 GS 리테일,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이렇게 배달을 시켜 먹을까? 라는 게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데이터가 나왔죠. 도보 배달원만 82,000명이다. 편의점 매출의 효자가 됐다. 정말 예전하고 다른 게요.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편의점 배달 시키신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많이 시켜요. 편의점 상품들을 보게 되면은 1+1으로 더 싼 것들도 있고 요즘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랑 제휴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마트에 가는 것보다도 좋은 상품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 시작했어요. 그러니 지금은 GS 25만 하는 게 아니라 베스킨라빈스의 상품과 같은 것들을 계속 제휴를 해서 우딜, 딜리버리 분들이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 만들었죠. 자, 이쪽 시장을 가지고 갔다. 근데 GS 리테일 하나 더 했죠. 요기요. 요기요를 인수했죠. 여기서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라고 한다라면은 그럼 우딜이 배달해주면 되는 거고요. 조금 먼 거리라고 한다라면은
요기요 딜리버리가 배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기요는 최근에 이름을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맨 밑에 줄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하고도 손을 잡았죠. 그래서 퀵커머스의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퀵커머스는 이미 배달의 민족도 있습니다. 비마트, 배달만 하다가 이제는 식료품까지 배달해준다.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도 쿠팡이츠에서 조금 더 빨리 배달해주는 음식뿐만 아니라 식료품 배달 서비스까지 좀 더 늘겨 나가고 있죠. 카카오죠. 강남 서충 소파 대상으로 해서 톡딜 프레시라 그래서 2시간 이내에 배송을 하겠다. 2시간은 조금 긴 것 같긴 합니다만 요즘은 2시간도 너무 길다. 30분, 25분으로 압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은 뭐냐? 퀵커머스는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데이터 확보입니다. 데이터.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것들. 음식을 주문한 다음에 여기서 할인 쿠폰을 쓴다라든지 얼마나 많은 양을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 주문을 하느냐. 음식뿐만 아니라 식료품에 대한 것들, 생필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바뀌게 되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거점 확보입니다. 더 빠르게 배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멀리서 출발하면 안 되는 거죠. 물류센터에서 출발하면 늦죠. 거점이 되는 지역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 거점 지역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확보는요. 은행권들이 지금 많이 뛰어들었죠. 1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은 됐습니다. 마이데이터에 들어가는 게 금융 데이터만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들 이거를 토탈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좋은 것들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 데이터 주권에 대한 내용들 뭐 이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고객들한테 당신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해 주겠다. 이게 되려면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공유하지 않겠죠. 신한은행이 땡겨요라는 이름의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하죠. 12월부터 12월 22일이니까 아마 오늘 내일부터는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직접 배달에 나서는 건 아니지만 배달 중개를 하는 거죠. 이걸로 매출을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쪽 생태계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랬었습니다. 공간 확보. 배달이 제대로 빠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처에서 배달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근처가 없으니까 어디서 배달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눈앞에 많이 보이는 곳들이 있죠. 편의점, SSM, 기업형 슈퍼마켓이죠. 동네 많이 보이는 곳에서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배달이 가게 된다면 5분 배달, 15분 배달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을 만들거나 넓혀져 나갈 때 목이 좋은 곳도 중요하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느냐, 창고용으로 만들 수 있느냐, 동선이 얼마나 편하냐,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하기에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있느냐, 이게 하나의 선택하는 기준으로 바뀌어져 나가죠. 자,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와중에 편의점 업계 5인 미니스탑이 매물로 나왔죠. 과연 이걸 누가 사가게 될 것이냐. 여기 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GS 리테일이 사가서 업계에서 다시 순위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SSG 계열인 이마트 계열에서 얘를 사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유통 3사 중에서 유일하게 편의점을 갖고 있지 않은 현대 계열에서 가지고 가게 될 것이냐.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입찰 서류가 마감됐기 때문에. 하나 더. 구독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유료 구독 서비스 전쟁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구독 서비스 전쟁이라면은 작년에 포문을 열었었던 게 네이버가 열었었죠. 네이버 구독 서비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매달 가입하게 되면 산만큼 적립을 늘려줬었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을 줬었죠. 디지털 혜택. 자, 그런데 내년 초에 얘가 나옵니다. ssg.com의 유료 멤버십이 도입이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굳이 ssg.com에서 유료 멤버십을 매달 돈을 내면서 쓸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열사가 많죠. 이마트몰, 트레이더스,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몰 이런 것들이 협력사랑 제휴사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매달 1,000원이나 4,000원 정도 금액을 내는 대신에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매달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매달 5,000원만 내면 된다. 그럼 낸 만큼 더 받는 혜택.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접목되게 되면 생각보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묶을 수 있는 커머스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야기 길어졌습니다. 1시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서 나머지는 Q&A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조금 넘기게 됐고요. 2022년도 추가적인 포인트는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끝내고서 내년 초엔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첫 번째 전기차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내년엔 더 내려가게 됩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5,999만 원,
6천만 원을 넘어가지 않은 전기차들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더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죠. 문제가 되는 거는 내년에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를 쏟아낼 계획이 있습니다. 금이 도대체 전기차 신차들이 나오는 게 금액이 낮아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옵션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냐. 전기차 가격으로 승부하는 시장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OS, 인공지능 방식을 누가 더 세련되고 사용하기 편한 걸 제공할 것이냐. 여기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빅테크 회사들하고 은행들이 이제는 전면적인 플랫폼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들,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주 인터넷입니다. 메타버스 세상이 점점 넓어져가고 NFT 세상이 넓어져가고 뭔가 사이버 세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빠른 인터넷 속도, 더 넓은 곳을 커버리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 중에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는 서비스죠. 이거에 맞서서 중국은 물론 미국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주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누가 이쪽 시장을 가시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냈을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시간하고 한 2, 3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좀 쉬는 시간 가지시고 난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오픈 채팅방 쪽에 질문도 올려주시고요. 지금 이벤트스 쪽에 Q&A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보고 나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Q&A 들어왔던 내용들하고 지금 계속 내오는 내용 중에 궁금하셨던 내용들 올려주시는 게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 목소리가 울린다고 올리셨던 분이 계셨었군요. 메타버스가 게임 외에 어떤 분야로 확장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야기 드리면 사실 많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세상이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고 미팅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게임 세상이라든지 제 페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그쪽만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죠.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현실 세계 확장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들이 현실 세계 확장이라는 거에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호라이즌 월드라는 게 나오게 되면 그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들도 현실과 가상의 생기를 이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자, 어떤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회사들, 하이브라든지 YG라든지 S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이버 세상을 통해서 메타버스랑 연결까지 해서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건 확장에 대한 분야인 거죠. 여기다가 NFT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면요, NFT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가수들의 굿즈를 구매하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들의 애장품을 소유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NFT화가 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두나무하고 하이브하고 또 제휴를 맺었잖아요. SM부터 시작해서 많은 회사들이 하나씩 제휴를 맺고 있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엔터테인 분야도 확장이 가능하죠. 게임뿐만 아니라. 자, 증명서라는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지금 면접을 보는 것들도 어떤 사람을 뽑는 것들도 이미 그 게더타운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시작한 게 오비스 플랫폼을 사용하시죠. 네, 오비스 우리은행이라고 들어가시면 우리뱅크.obi스.io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아니면 4시 정도까지 실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거기 상주하게 되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으니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 생각하셨으면 좋은 게 글로벌이에요.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맞아가지고 하나 확실하게 배웠었던 거는 전 세계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것도 우린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그러면 마인크래프트나 포트나이트나 아니면 우리가 게더타운 같은 서비스, 오비스와 같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더 넓어지는구나. 이걸 미리 좀 준비를 하자. 이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수밖에 없겠죠. 자,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은 일단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게임 분야에 대한 내용은 두 번째로 받았었던 질문 중에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 통로가 아니라 다른 쪽 통로로 올라온 것들 좀 답변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페토에 좀 뛰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장벽이 생긴 거예요. 당장 뛰어들라고 하니까 이제 비용이 들게 돼 있고, 물론 이제 1년에 몇십억, 몇백억씩 버는 회사라면은 광고비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제페토나 관련된 메타버스에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거는 오프라인 편집숍을 만드는 것보다도 브랜딩하기는 훨씬 괜찮아요. 빠르게 뛰어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작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아이템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나이키가 대단했던 이유가 나이키라는 신발을 누군가가 디자이너가 만들어가지고 오픈시아 같은 곳에 팔아도 제재가 들어갔던 게 아니었었잖아요. 일단 열려놨었으니까. 그게 인기를 끌게 되니까 오히려 제휴를 맺거나, 자, 이런 것들을 써보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수많은 챌린지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기에 좀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자,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은 비판적인 건 괜찮은데 냉소적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저게 과연 돈이 될까? 직접 뛰어들어 봐야지만 돈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냉소적이라는 거는 야, 저거 되겠어? 우리가 한 거는 물러나서 그냥 팔짱 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떤 사업도 확산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NFT나 메타버스 이거 거품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시고요. 메타버스나 NFT 때문에 투자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거품이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맞죠? 일부는 거품입니다. 확실해요. NFT라고 하는 게 아무리 대체에 불과하고 하나만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몇백억 시장이 되거나 한 작품에 몇십억을 두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예술품은 오프라인 예술품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몇십억짜리다 몇백억이다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NFT 시장은 아직까지는 거품이에요. 거품인 이유는 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코인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고 블록체인에 관련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처음엔 거품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게 빠지고 나면서는 이제 엑기스만 남게 되고 그 와중에는 본질적인 걸 갖고 있는 회사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NFT나 메타버스나 저는 같은 수순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약간 과장돼 있다고 한다면 이게 중심 잡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는 NFT 거래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많아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제가 부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을 거고요. 중개를 해주는 거래소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작품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기 위한 투자자, 일반 유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국내에 있는 대부분 NFT 거래소들을 보게 되면은 불친절합니다.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설명도 부실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쓰는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처럼 혹시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것까지 굳이 알 필요가 없잖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IT 플러스를 만드는 이유,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것들을 매달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9년에 국내에 스마트폰이 제일 처음 들어왔었을 때 그때는 LTE라든지 무선 인터넷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용어를 아는 것도 일이었었습니다. 그때는 와이파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더 이상 우리는 뭐가 와이파이인지, 뭐가 LTE인지, 뭐가 5G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죠. 다 인터넷이에요. 자, 이것과 똑같은 일들이 이제는 벌어질 거예요. NFT 시장 쪽에 이미 뛰어들어 있으신 분들은 민팅이라는 용어라든지 가스비라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본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지금 로블록스에서 살아가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쓰는 용어와 같은 것들 우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좋습니다. 끝으로 내년에 화두 하나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아무래도 끝나겠죠. 우리가 1년도 이렇게 만나면 안 되니까요. 아주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가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새롭게 좀 준비를 해야겠다. 각오를 다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내년은 뉴 노멀의 시대예요. 뉴 노멀의 시대라는 것들은 현실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실들은 올해 내내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던 현실, 여기서 확장이 되는 얘기일 거예요.
일상이 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겪었었던 디지털을 통한 소통과 디지털을 통한 만남이 가능했다는 이 경험치, 이게 사라져서는 안 될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잘 묶어서 사업 기회를 잡으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내년에 현실과 가상 두 가지를 넘나들 수 있는 수많은 사업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 한 해도 IT 플러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12월에 들려드렸던 IT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년 초에 다시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